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대립각은 결국 이 선별 후 보편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선별과 보편 동시 지원을 주장했던 여당이 이 국가 부채와 또 재원 문제에 결국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는데 여당은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표방하면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은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퍼주기라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는데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정부 여당 대표 간 설전도 있었고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일단은 선별 지원으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금 여당 내조차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야당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은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엔 또 이제 보편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선별 후 보편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영업 제한이나 이제 금지 조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이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3차 지원금이 이제 9조 3천억 정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 4차에서도 이제 기재부에서는 피해 계층과 이제 고용 취약계층도 이제 포함을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차보다 약간 많은 이제 한 10조 원 정도가 이제 들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당 지도부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3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소요되는 재원이 1차 지원금 때를 보면 한 14조 3천억 정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이번에 이제 4차 지원금으로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 10조에서 적게는 이제 10조에서 많게는 한 25조 원 정도 이렇게 들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엄청난 이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게 매표를 하는 거다 이런 이제 비난에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세 차례 선별이든 보편이든 지급을 했었고 매번 반복되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지급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죠.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근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세 개국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이제 각국에서 삼국에서 한미일 삼국에서 했던 거를 우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이제 아시다시피 4월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씩 한 14조 3천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1인당 10만 엔씩 이제 GDP의 한 2.4%에 달하는 12조 7천억 엔을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에게는 1,200달러 그리고 아동에게는 600달러씩 해서 GDP 한 1.4% 정도에 달하는 재원을 이제 지출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이 선별적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상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거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 7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한 600달러를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가다가 8만 7천 달러가 넘으면 이제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한다면 경제적 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일본에 비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큰 걸로 이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KDI 분석을 보면 이제 그 카드 지출 변동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이제 카드 매출액이 한 4조 원 정도 이렇게 더 4월 달에 늘어난 걸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재난지원금의 약 한 30% 정도가 소비가 이제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한 23% 정도가 이제 전체 재난지원금의 23%가 이제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온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포함을 하면 사실 미국은 한 60%가 이제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선별적 지원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뭐 이렇게 정체 지출액의 거의 뭐 절반 수준의 이렇게 이하로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거는, 재난지원금을 하더라도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일부가 이제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경제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만약에 이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줬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준 것보다 한 효과가 한 6배가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고 엄청난 또 재원이 들어간다, 이런 건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 뭐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라기 때문에 한경위원회 분석은 선별 지원이 더 낫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뭐 소비 그렇게 진작 분석을 효과도 하셨군요. 그게 이제 좀 당연한 게,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있거든요. 소득이 이제 늘어나면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이런 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더 큰 그 한계 소비 성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 추경을 통해서 이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늘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놓고 사실 갑론을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연구원님도 상당히 여러 견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재정을 충당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조금 저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뭐 히틀러 시대의 이제 독일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은 약한데 인기 영합적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국가 신용도는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를 아무리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하루에도 몇만 %씩 이제 물가가 뛰는 이런 초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나고, 또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가 부도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이제 썼던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행 시장에 가서 국고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제 국채나 이런 이제 유통 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현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국채를 직접 하느니 매입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더 그 유동성을 더 늘린다. 정부에 이제 그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준다라는 얘기겠죠. 예, 이제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수단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이제 낮춘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권채를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판다든가, 이래서 유동성을 필요한 시점에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시장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직접적으로 국고채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조를 계속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안 됩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항상 제한적이고 특수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급하니까 하는데 항상 통화 정책은 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특수 상황에서 특수한 정책을 쓰는 것이 꼭 효과적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를 법을 통해서 한은의 국채 매입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법에다가 기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이제 통화 정책이 운영이 되는 건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 조금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일단 선별 지급에 방점이 찍혀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논의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재정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정부 여당과 기재부가 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차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이제 충분히 가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보면 1차 때도 사실 선거를 앞두고 당일에 뭐 지급하는 이런 문자가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지금도 4월 선거를 앞두고 3월 말에 뭐 지급을 한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이런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 이 논의에 대해서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